낭만 낭만 2조. 2조. 추석은 잘 보내셨나요? 그러면 저희 낭만 2조의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시는 총 두 편인데, 박세미 시인의 내가 나일 확률에 수록되어 있는 타워라는 시 하나랑, 그리고 남진우 시인의 사랑의 어두운 저편에 수록되어 있는 사냥꾼의 밤, 이 두 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총 이제 네 분의 토론자들께서 표현론적 관점, 절대론적 관점, 반영론적 관점, 효용론적 관점까지 총 네 가지의 관점을 한 가지씩 맡아서 시에 대한 해석을 해주시게 될 겁니다. 여기서 시작하기 전에 각각의 관점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표현론적 관점은 작품과 작가의 관계, 반영론적 관점은 작품과 현실의 관계, 효용론적 관점은 작품과 독자의 관계, 절대론적 관점은 외재적인 성향을 고려하지 않고 운율, 문체, 표현상의 특징에 집중을 하는 관점입니다. 이제 각각의 관점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사다리 타기를 통해서 역할을 배정하겠습니다. 타워, 박세미, 고양이 울음소리를 낼 수 있게 되어서 2층, 소리가 나지 않는 방은 몇 층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직 우는 여자. 몸속에 여러 모양의 추들이 굴러다니고 부딪히고 열이 나기 시작하면 8층에서 9층 사이 계단이 아, 8층에서 9층 사이 계단이다. 숨이 차오르더라도 녹슨 쇳덩이 냄새를 입에 불고 목을 길게 내리는 연습을 하고 엘리베이터의 버튼은 누르지 않는다. 소리가 닿지 않는 방은 몇 층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직도 우는 여자. 얼굴에는 하나의 화면이 나타났다가 두 개의 장면이 겹쳐졌다가 함께 희미해지는 얼굴. 99층의 새벽, 더 깊은 곳으로 올라간다. 끔뻑이지 않는 물고기의 눈을 가지고 입구의 방식은 우는 여자가 우는 이유를 잃어버려도 솟아오르는 것뿐. 무너지는 것은 꼭대기의 방식. 여자의 머리카락이 자유로울 때 내려다 보이는 세계는 아직도 울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박세미 시인의 시 타워에 관한 해석을 각자의 관점을 바탕으로 이제 10분간 준비해 주시고 10분 후에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그럼 이제 10분이 지났으므로 의견을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그 절대론적 관점을 바탕으로 시를 해석해 주신 토론자님부터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절대론적 관점인 만큼 시행들을 조금 해석을 해보았는데요. 먼저, 고양이 울음소리를 낼 수 있게 되어서 이 행을 보고 시의 시작은 고양이의 울음소리로 시작을 하면서 아픔, 슬픔 또는 외로움을 상징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화자나 시인이 경험하고 있는 감정 상태를 나타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소리가 나지 않는 방은 몇 층입니까? 라는 행을 통해서 고립과 소외를 의미한다고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숨이 차오르더라도 녹슨 새덩이 냄새를 입에 불고 이 행에서는 화자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기 위한 투쟁과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였고 엘리베이터의 버튼은 누르지 않는다. 이 행을 통해서는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누르지 않는 것은 화자가 쉬운 길을 택하지 않고 대신 어려운 길을 선택한다는 것을 상징하며 도전과 개발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그리고 99층의 새벽, 더 깊은 곳으로 올라간다. 이 행에서는 화자가 계속해서 스스로를 초월하려는 열망과 투쟁이 나타난다고 해석하였고, 높은 층은 더 깊고 복잡한 내면의 세계를 상징하며 주인공의 성장과 발전을 나타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자의 머리카락이 자유로울 때 내려다 보이는 세계는 아직 울지 않는다. 이 행에서는 여자의 머리카락이 자유로운 것은 개인의 자유와 표현을 상징한다고 해석하였고, 하지만 그 세계는 아직 여전히 차가운 무감동의 세계로 묘사되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효용론적 관점을 맡아주신 토론자 분께서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네, 이제 네, 저는 제가 이 작품을 접하면서 감, 제 감정이 어떻냐를 생각해 봤는데, 저는 무척이나 어려운 시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다양한 언어와 표현이 이제 상징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간접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이제 좀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제 해당 작품은 이제 엘리베이터라는 쉬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단이라는 힘들고 어려운 길을 통해 올라가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성장과 이제 변화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누구나 이제 인생 또는 단기간의 목표 등 다양한 타워가 있고 이제 올라가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한 타워를 올라가는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제가 해당 시처럼 숨이 차고 열이 나도 얼굴이 희미해져도 자신의 목표와 자유를 위해 역경을 이겨내고 올라가는 사람인가 하는 물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시를 읽으면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만의 타워를 올라가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영론적 관점을 맡아주신 토론자분께서 이제 의견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도 이 타오라는 시가 되게 어렵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래도 최대한 시원한 문맥 하나하나를 시대적 상황에 대응시켜보고자 했습니다. 제가 이 시를 읽었을 때는 이 시에 나오는 울고 있는 여자는 뭔가 좀 현실을 버거워하고 뒤처지는 사람처럼 느껴졌었거든요. 그리고 그 생각이 좀 확신이 들었던 게 이제 마지막 부분에 입구의 방식, 꼭대기의 방식이 나오는 부분을 보고 약간 제가 느낀 인상은 좀 무리한 지시 같은 걸 내리는 노동 현장이나 아니면 뭐 전투 현장 같은 게 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자의 머리카락이 자유로워진다는 거는 이제 여자가 생을 마감하기 위해 투신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고 그럼에도 세계는 울고 있지 않은 걸로 보아서 그 여자의 투신으로도 세계를 바꾸긴 조금 어려운 그런 차가운 세계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시집이 발간된 시기를 한번 찾아봤는데 아무래도 2018년도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가 전투라던가 아니면 노동운동 같은 건 별로 없어서 조금 더 그 시대적 상황에 맞춰서 생각을 해봤을 때 조금 제가 느꼈던 거는 어, 뭔가 그 맹목적으로 대학 입시에 집착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조금 겹쳐졌던 것 같아요. 뭔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 더 좋은 학교랑 더 높은 점수를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뭔가 그런 그 입시 현장에 치여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여자가 울고 있는 여자의 모습이랑 좀 겹쳐 보였던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표현론적 관점으로 해석해 주신 토론자님께서 의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작품을 좀 벗어나서 작가에 대한 조사를 해봤는데요. 작가와 시를 이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기사를 하나 찾아봤는데요. 그, 박세미 시인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신 걸로는 시는 슬픔을 정확하게 말하는 장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를 단순히 슬픔을 슬프다고 하지 않고 아주 구체적인 언어로 말해야 하는데 과도하지 않으려고 한다. 약간의 시니컬함이 본인의 시를 객관화시켜준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걸 보면 이제 어차피 시는 다 똑같이 슬픔을 말하고 있고 그 슬픔을 말하는 주체인 작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그, 타워라는 시에서 특이한 부분이 층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단순히 상하의 개념을 언덕으로 표시하는 거가 아니라 엘리베이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이 건축학도였던 시인의 그 과거 행적이 조금 드러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자세하게 시를 뜯어보진 않았지만 시의 어, 그 작가의 어떤 부분이 시를 그렇게 쓰게 만들었나에 대해 찾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이제 의견을 나눠주셨으니까 그러면 다른 관점에서 이 시를 해석해 주신 토론자님들의 말씀을 듣고 나서
느낀 점 및 소감에 대해서 한마디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절대론적 관점을 맡으신 김나현 토론자님께서 먼저 느낀 점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절대론적 관점이다 보니까 이 시를 읽을 때 한 번 이렇게 쭉 읽고 행들을 다 하나하나 이렇게 분석하면서 읽게 되더라고요. 근데 다른 관점, 그러니까 제 관점을 제외하고 뭐 효용론점, 반영론점, 표현론적 관점 다, 어, 그 절대론적 관점이랑은 다르게 뭐 내 경험이랑도 빗대서 생각해 보거나 아니면 시대상이랑도 빗대서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오히려 전반적인 시의 흐름을 알기에 더 효과적인 읽기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효용론적 관점을 맡으신 최주영 토론자님께서 느낀 점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제 효용론적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제 감상을 조금 위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 감상이 다른 사람은 틀릴 수도 있고 어쩌면 이제 뭐 시인이 의도하는 바랑 맞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절대론적 관점에서 이제 시를 얘기했을 때도 들어보니까 나름 이제 잘 이야기한 것 같아서 좋았고요. 그리고 반영론적 관점에서 얘기를 또 들었을 때도 뭔가 그때 시대나 환경 그런 것들에 비추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시가 또 새롭게 해석되는 그런 매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표현론적 관점에서는 사실 왜 하필 타워라는 개념을 썼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것도 이제 시인의 배경을 좀 알고 나니까 이런 이유에서 이제 이런 요소를 썼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전체적인 여러 관점에서 봤을 때 시를 다양한 방면으로 해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반영론적 관점을 맡으신 김유신 토론자님의 느낀 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가 인상 깊게 본 관점은 그 효용론적 관점이랑 절대론적 관점 두 분이 둘 다 그 엘리베이터 버튼 부분을 성장 가능성으로 해석을 해주신 게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저는 저 시어를 인상 깊게 읽진 않았었는데 아무래도 절대론적 관점 같이 조금 시 구조 자체를 열심히 좀 더 깊게 분석하다 보니까 제가 보지 못했던 점을 그 알려주신 것 같아서 더 인상 깊었고 표현론적 관점에서도 왜 굳이 시인이 그런 시어를 선택을 했는지 전혀 저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었는데 알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현론적 관점을 맡으신 서은별 토론자님께서 느낀 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시의 운율 같은 것을 떠나서 시인과만 엮어서 시를 해석하는 게 좀 어려운 개념이었는데, 그 시인의 배경이 그 시에 녹아났다는 걸 알 수 있어서 표현론적 관점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각자 다른 분의 의견을 들으면서 인상 깊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어, 시 타워에 대한 토론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남진우 시인의 사냥꾼의 밤이라는 시에 대한 그 두 번째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